172쪽인데 하나 좀 보고 가면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청약을 했어요. 승낙 기간이 12월 15일이고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들어갔고 얘가 이제 승낙을 합니다. 12월 14일 날 승낙해서 12월 16일에 들어갔다. 자,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아까 본 그림이죠. 아까 인정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승낙 기간을 정하면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요? 발신주의. 그러면 며칠 날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14일. 그러니까 지금 528조 1항, 528조 1항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하면 승낙 기간까지 들어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531조에서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발신 시에 인정된다. 그러니까 양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 통설의 입장은 일단 계약이 인정이 되려면 승낙 기간까지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을 섞으면 일단은 며칠 날 성립이 된다고요? 14일 날 발신 시에 성립되는데 그게 인정되려면 언제까지 들어갔을 때? 15일. 그러니까 이날 인정을 하되 이날 넘어버리면 인정됐던 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 내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발신 시에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있으니까 뭔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1월 달부터 이제 다시 만날 때는 이제 이 책으로 안 만나죠. 두꺼운 책으로 만나요. 그 안엔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해제 조건 공부했었잖아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우리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발송했을 때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승낙 기간 안에 못 들어가면 인정되었던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4일 날 보냈는데 15일 날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가면 며칠 날 계약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14일 발신이죠. 근데 넘어서 들어갔죠. 그러면 이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간 정하면 발신 시에 인정된다는 말을 쓰려면 일단 승낙 기간 안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예. 이해되셨으면 좋고 안 되셨으면 다음 기회에 또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시간 더 한다 그랬죠? 뭐 처음 들었다는 듯이 그러세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오늘 종강이라서 그 1시간 더 한다 그랬죠? 예. 다음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만나서 할까요 또?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로 제일 대표적인 게 취소가 나와요. 해제와 취소. 그래서 해제는 개념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해제하고 취소예요. 해제하고 취소. 그럼 일단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형성권의 행사죠. 그리고 해제나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가 있다는 거냐면 소급효가 있어요. 소급효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고요. 해제나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돼요. 의사표시를 요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저절로 소멸돼요? 해제해야 돼요? 해야죠.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면 계약이 저절로 취소돼요? 취소를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해제라는 것은 계약에 적용이 돼요. 오로지 계약. 근데 취소라는 것은 법률행위 일반에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하고 뭐 얘기했죠? 단독행위. 계약이랑 단독행위죠. 근데 해제했다면 얘는 100% 뭐예요? 계약.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취소는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취소란 말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채무 면제.
야, 너 돈 갚지 마라고 하는 채무 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채무를 면제해 줬냐면 어떤 사람이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면제를 해줬대요. 그럼 나중에 저는 그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뭘 취소한 거예요?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단독행위를 취소한 거예요? 단독행위. 취소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데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계약에만 적용. 단독행위를 해제하는 건 법률상 있을 수 없고요. 구별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무효 취소가 되면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 없이 받은 걸 부당이득이라고 했었죠. 그랬었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럼 주고받은 건 다 부당이득, 다 원상 부당이득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해제는 이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 원상 회복을 두고 있어요. 물론 원상 회복도 부당이득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무효 취소 시의 부당이득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훨씬 더 엄격하게 돈 받은 애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도 다 붙여야 되고 훨씬 더 엄격한 원상 회복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보면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을 넘겨줬어요. 근데 만약에 계약이 어떻게 됐냐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부당이득이죠. 얘는 지금 매매 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받은 대금이랑 얘가 받은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건데 무효 취소가 되니까 원인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다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그러면 얘는 이 목적물을 돌려주고 얘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죠. 근데 만약에 얘가 선이었대요, 선이. 둘 다 선임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얘가 이거 돌려줄 때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까지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의일 때 과실은 취득할 수 있느냐. 우리 점유자 회복자 관계 볼 때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무효 취소 시에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과실 반환해야 돼요?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과실 취득해요. 그러면 얘는 돈 돌려줄 때 받은 돈에 이자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이죠. 얘가 과실 다 취득하는데 얘만 이자 붙이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얘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무효 취소가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얘보다 더 엄격하게 뭐가 나온다고요? 원상 회복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선의일 때 과실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모든 이득을 다 반환해야 돼요. 그게 해제예요. 그러면 얘는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야 될까요? 붙여야죠. 얘도 이자를 가산해요.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하냐면 받은 날로부터. 돈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어떤 게 훨씬 더 엄격한 거예요? 해제. 얘가 해제가 그래서 무효 취소랑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범위도 더 좁잖아요. 범위도 좁고 훨씬 더 깐깐한 게 해제예요. 구별되셨어요? 그래서 무효 취소 시에는 부당이득 반환인데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의 성질을 띱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게 훨씬 더 깐깐하다고요? 해제. 그렇죠. 적용 범위도 그렇고 보호해주는 제3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법률이 규정합니다. 법률의 규정. 그러면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취소는 재착사,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없으면 취소해봐야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세 가지고. 자, 그런데 해제를 보면 해제도 기본적으로 법이 정하는 해제가 있는데 그걸 법정 해제라고 해요. 그러면 해제는 언제 하도록 법이 정했다고 했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할 때 하는 거잖아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를 해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채무 불이행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그러니까 이행 지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늦어지는 게 지체고 이행 불능은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은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완전치 못한 이행을 하는 걸 바로 불완전 이행.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해제라고 하면 대부분은 법정 해제를 말해요. 이 법정은 생략하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된 거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손해배상해요. 자기 잘못이 있는 거니까. 근데 해제는 취소와 달리 법이 정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약정 해제도 있어요. 약정 해제라는 건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갑이랑 을이랑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여기다가 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백방으로 알아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좋지만 못 짓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갑과 뭐 한 거야?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땅을 샀어요. 얘가 끝까지 알아봤는데 건물 못 짓는데요. 이 땅에는. 그러면 을은 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해 둔 것이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얘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법정 해제, 약정 해제도 있고 당사자가 합의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 해제랑 약정 해제랑은 달라요. 약정 해제라는 건 해제 사유를 미리 뭐 해뒀다고? 약정해두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없애는 게 약정 해제예요. 근데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해제 단독 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합의니까 계약이죠. 해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이거 괜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이거 해제 좀 하면 안 될까라고 뭐 하겠어요? 청약하는 거고 을이 좋아 해제해 줄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해제를 뭐라고 해? 합의 해제. 그럼 약정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 약정 해제는. 약정 해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을이 갑한테 해제해 달라고 청약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면 합의 해제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뭐에 따른다고요? 합의 내용에 따라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이자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런 것도 적용 안 돼요. 그냥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그 내용들이 뭐 172쪽에 취소와 구별되는 제도라고 했고 오른쪽에 173쪽에 해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죠. 합의 해제. 그리고 3번의 해제 조건은 우리가 조건할 때 본 거예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고 4번에 보면 해지라는 말이 나오죠. 해지. 아까 해지는 1회적 계약이 아니라 어디에 적용한다고 했어요? 계속적 계약. 임대차 같은 거서 비교표를 보면 해제는 1회적 관계. 1회적.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 해지는 계속적 관계. 임대차나 고용 이런 걸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라는 건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지만 해지라는 것은 여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소급효가 없다. 물론 둘 다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도중에 끝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지라고 하는 이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그칠 지자. 여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했던 것까지 다 소멸하는 거예요. 종전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한다. 그래서 해지는 뭐가 없다고요? 소급효가 없어요. 그 해제라는 것은 소재시킨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애는 거니까 원상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인데 해지라는 건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청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 밑에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해지는 청산 의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장래를 향해 청산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법정 해제권의 발생 나요. 그 법정 해제가 바로 이거였죠. 우리가 보통 해제라고 하면 보통은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나올 거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행.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자, 544조 이행 지체와 해제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이행지체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근데 을이 12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얘가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행 불능이에요, 지체요. 이제 돈 주는 건 불능 없어요. 돈 주는 건 늦어질 뿐이에요. 다 이행 지체예요. 그러면 얘가 채무 불이행을 한 거니까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요건 불능이 아니라 늦어지는 거니까 바로 해제하면 안 돼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 하라고요? 최고. 촉구를 한번 하라는 거야. 이행을 한번 촉구하고 얘가 여유 있게 한 달이나 줬는데도 얘가 그래도 이행을 안 해요. 그럼 뭐 한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이행 지체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OX예요. 안 돼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해제해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상당한 기간이 그러면 며칠이냐?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법원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꼭 며칠 이상이라는 건 없어요. 보통 일주일 이상이면 상당 기간이에요. 그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다는 거예요. 얘가 12월 1일 날 중도금 안 주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2시간 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상당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하면 이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인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하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효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에 미달해도 그 최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하긴 한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면 이게 무효인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래도 다르죠. 만약에 상당한 기간 안에 미달하는 최고가 무효라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뭐부터 해야 돼요? 다시 보세요.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그랬어요? 그 미달하는 최고가 무효예요, 무효. 그럼 최고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야 돼요? 다시 최고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유효기 때문에 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고 뭐만 지나면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그때 해제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하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행지체는 원래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정기행위,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기행위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기일 안에 해야 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때를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 생일 잔치를 하려고요. 생일 잔치 하려고 이벤트 회사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생일 다음 날 찾아왔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 돌잔치 한다고 돌떡 주문했다? 그럼 돌떡은 최소한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돌잔치 전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넘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를 뭐라고 해? 정기행위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정기행위인데 이행이 지체되었다. 최고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이제 의미 없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조심하실 점은 정기행위의 경우에 이행 지체가 있으면 계약은 당연히 소멸해요.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해제라는 건 뭐 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그렇죠? 저절로 소멸되진 않아요. 그래서 정기행위든 두 번째 내용이든지 간에 계약이 당연 소멸된다라고 하면 OX예요?
이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도 나왔었고 당연 소멸되지는 않고 해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 줄 날에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지 마. 난 돈 안 줘. 라고 거절하겠다는 표시를 명백하게 해요. 근데 돈 안 준다는데 거기다 대고 언제까지 좀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도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해제. 뭘 필요로 하지 않고. 최고. 역시 당연 소멸이에요. 해제는 해야 돼요. 당연 소멸대는 안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사 표시는 있어야만 소멸돼요. 두 가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5조가 있죠. 545조. 정기행위와 해제인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정기행위. 정기행위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당연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해제는 해야 돼요.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갑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그럼 이건 지체가 아니라 불능. 또 우리가 뭐 봤냐면 갑이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겼대요. 그럼 얘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돼요. 그러면 이 을하는 사람은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해제. 근데 이때 해제할 때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이건 뭐예요? 시간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늦어지는 거니까 시간 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시간을 주라는 거고, 불능의 경우에는 시간을 준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행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릴 필요 없을까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불능인데. 그러면 반대급부에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반대급부면 대금 아니에요? 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을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대금 준비 다 해서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어요.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면 지체 불능 요거 비교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나 이행기 제공 다 필요 없어요.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이행인데, 불완전이행은 두 가지로 나누죠. 기억에 보면 뭐라고 돼요? 추안 가능. 추안이라는 건 추후 보완이에요. 추후 보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오른쪽에 보면 추안이 불가능한 경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나오는데, 만약에 추안 가능하다면 최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시간 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오른쪽에 추안이 불가능해요. 이건 시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는 해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요. 부수적 의무 위반은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우리 뭐 할 때 한번 본 거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혹시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하면 새로운 의무가 하나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그 매매 계약에 따라가는 부수적 의무라고 했죠. 그러면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제 사유가 돼야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좀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해제 효과가 나오는데 548조 1항을 보죠.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둬요? 제3자.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받은 날. 이거 치사하게 받은 다음 날 이렇게 나와요. 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그죠? 또 이렇게도 나와요. 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OX에. 해제일로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수령한 날로부터 해야지. 뭐 해제일이나 다음 날 하면 틀리고. 자,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해지나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를 했어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고 쓰면 될 거를, 그죠? 법조문들이 좀 그래요. 오래전에 만든. 그래서 지금 그 언어 순화해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 이제 우리 민법이 1118개인데 1050개 정도가 개정이 돼요. 다 개정, 거의 개정하는 거 다. 그게 통과가 되면 물론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이제 지저분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순화시키는 거죠. 그 궁박, 우리 불공정에 할 때 궁박이에요, 궁박. 궁박이라는 말 생활에서 써요? 그런 말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곤궁하여 절박한 사정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보다 보면 뭐 폐색된 경우, 폐색이란 말 써요? 안 써요. 그건 이제 막힌 경우 이렇게 이제 언어 순환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이 되면 그 시험 출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양반들 바쁘시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된 데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아마 요번 용어로 볼 것 같아. 그 무슨 얘기예요? 요번에 합격하셔야 되는 거죠. 예. 늦어지면 이게 또 아예 처음부터 새로 보면 모르는데 용어를 바꿔서 봐버리면 더 막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통정 이런 말 없어져요. 통정 서로 짜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걸로 할까요? 좀 쉬었다가 내년에. 자, 그 얘기예요. 진작에 바꾸는 게 맞죠. 일조 용어도 많고 58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갑의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이 의하는 사람이 병한테 이거를 판 거예요. 팔아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럼 이제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온 거냐면 제3자. 근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계약을 해제했다는 거야. 자,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되냐면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얘가 샀으나 이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었던 거고 얘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을 때 보호를 해주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론상으로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에서 얘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보호가 된다라고 했죠. 뭐 이런 것도 봤는데 갑이랑 을이랑 가장매매 했어요. 가장매매. 통장호의 표시죠?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의 을이요. 갑이 소유자예요. 등기는 무효 등기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얘는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 이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선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을의 무효 등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가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양박 네 가지의 공통점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얘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를 보호해주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 그럼 얘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볼게요. 1항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이래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선악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선악 불문하고.
근데 548조이랑 단서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의도로 처음에 생각으로 만든 거냐면 해제가 되기 전에 취득한 사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갑이랑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넘어갔는데 먼저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먼저 해제가 되고 등기가 남아있는 바람에 병이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해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죠. 그럼 해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라고 보호범위에서 뺄까요? 얘도 보호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근데 해제 이후에 샀으면 다 보호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만? 선의일 때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해제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의일 때만 보여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이고 해제 이후에 산 사람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보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법은 일단 해제되기 전을 전제로 규정한 거라서 선의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 선악불문 취득이고 다만 해제 이후에 취득했다면 누구만 보호한다고요? 선의자만 보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요. 근데 을한테 부동산을 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거 사면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샀어요. 병이. 그래서 샀는데 예상대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는 거예요.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 해제 후에 산 거야? 해제 전에 산 거야? 전에 샀죠. 그럼 당연 보호예요. 무조건 보호. 근데 해제 이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언제만 보호한다고요? 선일 때만 보호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B번의 그 얘기죠. B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는 계약의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해제 전이니까 선악불문이에요. 그러나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해제 이후인데 모르고 취득했죠. 그럼 얘는 보호해줘야 안 해제? 해줘요. 그렇죠? 선악불문. 해제 전이면 선악불문, 해제 후면 선의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디귿의 이제 원상회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돈은 이자 가산 받은 날로부터 해야 되고요. 과실 취득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죠. 부당이득은 무효 취소 시에는 선의자가 과실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제는 훨씬 더 깐깐해서 과실 취득 같은 거 없어요. 과실 다 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돈 받은 애는 이자 부채 안 부채? 부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한다. 그리고 5번에 리을에 보면 손해배상 나오죠.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 그리고 을이 이걸 병한테 이 부동산을 임대차를 해줬어. 그럼 이제 임차인이 병이 을한테 차임을 줬겠죠. 근데 이제 매매계약이 갑거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얘는 등기 넘겨줘야지 다시. 그럼 이때 소유권 돌려줄 때 얘한테 받은 차임은 가져도 될까요? 돌려줘야 될까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 차임이 뭐예요? 차임이. 법정 과실이라고 했죠.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이 차임을 얘가 가질 수 있어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대금 받은 거 있죠? 대금 받은 거에 뭐 붙이라고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랑 달리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특칙이 적용되어서 과실취득권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계약법 총론 봤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계약법 강론. 계약법 강론은 우리 시험 범위가 3개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교환은 뭐 있으나 마나인 거고 매매랑 임대차. 특히 임대차에서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많죠. 자, 그럼 매매부터 보실게요.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방은 뭘 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재산권. 물건이에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요? 그러니까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권, 전세권도 매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뭘 줘야 돼요? 대금. 이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겠죠. 만약에 상대방도 재산권을 주면 이건 교환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되려면 일방은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돈, 금전을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매매 계약은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OX예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돼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라고? 낙성계약.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는 전부 다 계약 조문에 보면 약정함으로써라고 표현하지 지급함으로써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낙성계약. 만약에 뭔가 줌으로써 성립한다면 그건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요물계약이 되는 거였죠. 그 얘기 나와 있고 기억의 매매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방식은 필요 없는 거죠. 낙성,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그리고 니은에 보면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으로 목적으로 하고 디귿에 보면 또 반대급부는 뭘 목적으로 하냐면 대금 지급. 그래서 마지막에 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 이외에 다른 물건이나 권리를 주기로 하면 매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교환 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이 나오죠. 자, 계약금 계약은 최근 들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약금 계약을 보는데 갑의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이 뭐 한 1억 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보통 얼마나 줘요? 10% 정도 주죠. 물론 법이 정하는 건 아니니까 뭐 10%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돼요. 그럼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먼저 확인하실 점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할 필요 없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금 지급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매매 계약은 뭐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매매 계약할 때 보통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고 이러니까 매매 계약에 계약금을 줘야 되나 보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에요. 별개 계약이에요. 별개 계약이에요. 별개 계약. 그럼 계약금 계약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계약금 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야 내가 내일까지 계약금 보낼게 라고 했어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예요. 줘야 성립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돼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별개 계약이니까 나중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정할까요? 그럴 필요 없을까요? 계약금은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이 필요 없어요. 금전이 필요 없어요. 아까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금전인데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에요? 별개 계약이에요? 별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꼭 돈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꼭 금전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약금이 시험에 나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물어봐요. 해약금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일단 계약금의 가장 최소한의 성질은 뭐냐면 증약금이에요. 증약금.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것의 가장 법적 성질은 기초적인 건 증약금. 증약금은 뭐겠어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걸 입증해 준다. 이건 예외 없어요. 계약금 계약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띱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수험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봐요. 자, 해약금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계약금은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해제를 약정한 금전.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뭐 법 공부 안 해도 일상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계약금을 줬는데 이 계약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저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대신 준 계약금은 돌려받아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럼 제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이 계약이 하기 싫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은 계약금만 주면 돼요? 배액을 줘야 돼요? 배액을 줘야죠. 그렇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 때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을 해요. 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다. 갑이 하기 싫어졌을 때 2천만 원 주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행에 착수에 들어가면 이제 이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 해제예요. 일상적으로도 늘 보는 모습이니까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 말로만 배액 상환을 할게 하면 될까요? 배액 진짜 줘야 돼요. 현실 제공해야 되겠죠. 현실 제공하면 계약은 해제되는데 언제나 되는 게 아니라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계약하고 보니까 개발 계획이 발표되더니 자고 나면 막 땅값이 올라가요. 현재 막 3억까지 올라갔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게 유리해요? 2천만 원 주는 게 유리해요? 2천만 원 주는 게 유리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2천만 원 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해약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줄 때는 그냥 계약금 계약할 때는 별 생각 없지만 계약금을 줬다는 건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뭘 약속했냐면 내가 하기 싫으면 나는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너는 하기 싫으면 2배 주고 끝내는 거다라고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땅값 올랐다고 2천만 원 주고 해지하는 건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약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의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이행의 착수를 반드시 이행기에 해야 되느냐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12월 24일이에요. 그런데 12월 15일 날 개발 계획이 발표된 거예요. 자, 그럼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배 주고 2천만 원 주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 막으려면 2배 주고 해지하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행에 착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도금 주기란 날짜가 언제? 24일이에요. 그러면 발표되자 바로 그냥 중도금 줘버리고 막을 수 있느냐 이거야.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가 이제 24일이 중도금 일자였는데 15일 날 중도금을 줘버리면 이제 얘는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는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갑이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잔금 공탁하고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24일이 중도금 날짜인데 15일 날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 그럼 중도금 받으면 이제 배액 상환 해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장 폐쇄해야 돼요. 통장에 꽂히는 순간 이제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빨라야 사는 거예요. 빨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해약금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약금은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정 해제일까요? 약정 해제일까요? 약정 해제를 입법화 해놓은 게 계약금 규정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면 일단 소구표는 있어요. 해제니까 손해배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건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는 안 생기고 아까 해제하면 원상회복한다고 했는데 원상회복 해야 하나요? 이건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어요?
원래 원상회복을 한다는 건 이행에 착수한 게 있을 때 그 착수한 걸 원상으로 돌리는 건데 얘는 문제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착수 전이에요. 착수한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세 가지 효력. 자, 조문 한번 볼게요. 565조 한번 보세요. 179쪽에 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 항 551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51조는 뭐냐면 아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규정이에요. 손해배상은 이건 청구할 수 없죠. 이건 법정해제가 아니니까. 그럼 조문 다시 한번 봐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해요? 한정하지 않아요? 한정하지 않아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까? 임의 규정. 약정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어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해요.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해약금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별도 약정이 없었는데 의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을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해제는 약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예요?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행? 지체죠. 돈이니까 지체. 근데 얘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갑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뭐 하라고요? 해제. 그럼 이때 해제는 약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예요? 법정. 채무불이행 해제예요. 그럼 얘한테 뭘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받아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받아둔 1,000만 원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몰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약속 안 지키면 얘는 받은 게 죄송합니다. 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갑은 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보면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게 보통 이제 실거래 같은 걸 해보셨을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제가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럼 그 계약금 돌려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 제가 만약에 계약금을 줬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 그럼 저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해요. 아, 이 계약금 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원칙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원칙은 몰수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매매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 뭐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냐면 갑이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고 을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문구가 삽입돼 있으면 얘네들은 뭘 한 거야? 특약을 한 거야. 그럼 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을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몰수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어요. 특약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갑이 의무를 위반했다, 특약에 의해서 2배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몰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예, 그래서 실제 거래랑 좀 다른 거니까 사실 실제 거래도 그런 건데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민법 공부하면 오히려 젊은 분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더 빨리 이해를 해요. 제가 막 이렇게 수업하면 거래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 말이 맞나 보다, 그런가 보다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에이 어딜 그래 이러면서 안 믿어 사람 말이죠.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법대 원래는 그냥 몰수하면 안 되고 원래는 해지하면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뭐 하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이만큼 봤어 라는 걸 입증해서 배상 청구해야 돼요. 근데 왜 대부분은 다 이런 특약을 달아두냐면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매우 번거롭고요.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서 달라고 하면 을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하고 주겠어요? 안 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가 의무를 위반해도 갑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럼 아예 손해배상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대부분 뭐 한다고요? 특약을 하는 거예요. 이 특약을 해서 근데 만약에 을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특약을 했어요. 갑의 실제 손해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특약에 의해서 1,000만 원은 몰취하고 나머지 2천만 원 더 물어줘라고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기로 했으면 이거보다 덜 나오든 더 나오든 이거 받고 끝내는 거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특약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약을 안 했다면 갑은 을에게 3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입증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드셨죠? 예. 얘랑 섞으면 안 되고 일단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누구 의무 위반이 나올 때예요 안 나올 때? 해약금 해제는 누구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잘못 없을 때 그냥 하기 싫을 때 포기하거나 도배 주고 해제할 때 나오는 게 해약금 문제고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말은 몰취한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건 누군가의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갑이 위반하면 이런 말은 안 썼고요. 을이 위반하면 몰수한다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갑이 의무를 위반했대요. 그러자 을이 갑에게 100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00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어요. 얘한테는 특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금이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특약. 그래서 계약서에 대부분 이렇게 뭐 써지거나 또는 뭐 계약서에 뭐라고도 써요. 뭐 당사자 간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러면 특약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특약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계약금 이해되셨죠? 예, 담보 책임은 이번 과정에서 안 본다고 했죠. 담보 책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본 이론 과정 가서 볼 거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185쪽에 임대차예요. 임대차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